취업을 뽀개서 큐레이션해주는 취뽀 코디 여의도 호랑이 권혁 중입니다. 자, KB 하나은행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초록색. 저도 사실 예전에 제가 그 직장 다녔을 때, 저도 이제 직장을 다녔어요, 여러분. 직장 다녔을 때 주 거래 은행이 하나은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삼성동에 근무했었는데 그 앞에 이제는 하나은행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안 간 지 오래돼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주거래 은행이 하나은행이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잘 알죠, 하나은행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은행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초록색 보면은요, 저는 그냥 하나은행이 떠올라요. 그래서 좀 초록색으로 해봤는데, 아무튼 자, 하나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기업 분석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는 면접을 어떻게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기업 분석. 자, 설립일은 67년이고요. 대표는 지성규 행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액은 26조 되어 있고요. 인원이랑은 13,000명 정도, 영업이익은 한 1조 한 4천억 원. 이건 반기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반기고요. 자, 반기 순위 봤더니 한 1조 한 300억 원 정도가 되어 있네요. 자, 평균 연봉은 한 7천만 원에서 1억 미만. 대부분 은행권은 비슷하죠. 자, 그럼 연역 봤더니 한 67년 1월에 이제 설립된 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 이게 합쳐졌는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59년에 서울은행하고 71년도에 하나은행이 합쳐져서 이제는 하나은행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아무튼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이제 합쳐져 갖고 15년 9월 1일에 뭐예요? KB 하나은행이 이제는 새롭게 출범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금융지주의 계열회사는 12개의 자회사, 23개의 손자회사, 1개의 증손회사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구조를 좀 파악해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기업 분석, 그러니까 하나은행을 보기에 앞서서 은행업에 대한 어떤 이해의 그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꼭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만 보시는 건 아니죠. 대부분 많은 시중은행들 보실 텐데 항상 빠지지 않는 질문이 직무의 어떤 연관성, 이 사람이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은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빠지지 않는 질문들이 바로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게 지금까지의 많은 이런 비슷한 질문이 왔을 때의 답변들이 다 똑같아요. 답변들이 거의 비슷하고요. 무엇보다 뭐냐면 답변들이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서 그걸 보고 와서 말을 하는지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에 맞는,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 환경에 맞는, 대외적인 변수에 맞는 은행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알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제시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이거 잘 들으셨다가 비슷한 질문이 오면 이거를 토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행업에 대한 특징을 3가지만 말하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시간 드릴까요? 시간 흐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뭐예요?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는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효율적인 어떤 자원 배분을 추구한다. 이런 부분 뭐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일으킨다. 그게 뭐예요? 그게 누가 한다고요? 은행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업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은행은. 자, 두 번째로 이러다 보니까 여타 산업의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 공공성이 요구되어집니다. 공공성은요, 항상 우리가 뭐 금융업은 전반적으로 다 그렇죠. 공공성이 요구되어지는데 요즘에 들어와서 은행의 요즘의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요즘의 이슈가 뭔지 아세요? 은행권의 요즘의 이슈. 공공성 회복입니다. 그다음에 윤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트렌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빨간 줄을 친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지만 이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다. 여러분 어차피 은행원이 될 겁니다. 금융인이 되시는 거거든요. 윤리적인 부분 꼭 챙겨주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죠. 아무튼 공공적인 성격이 강조되는 업무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융당국의 감독을 많이 받겠죠. 자, 세 번째로 은행업은요, 지점 설치해야 되죠. 물론 요즘에 이제 지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만
비대면 서비스가 커지다 보니까 운영 및 IT 투자에 대한 고정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이 필요한 산업이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필요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라. 은행업에 대해서 알고 있니? 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출 환경에 대해서 논하시오. 너무 자주 나와요, 이런 거. 그러니까 대출 환경, 대출. 왜 그러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은행은 뭐다? 결국에는 이자 마진, 순이자 마진인데 그 순이자 마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런 대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담보대출이 그렇죠. 주택담보대출이. 아무튼 자, 한번 환경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19년 2분기 기업의 원화대출 증가폭은 전기 대비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렇죠. 원화대출 증가폭 확대됐는데 기업 대출은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 인센티브 신기업 이거 볼게요. 자, 신기업 여신 시스템 그래서 3단계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교수님 그 신기업 여신 시스템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책에 읽으면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거시적인 환경 같이 알아두라 하겠습니다. 정부가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강조드렸잖아요. 은행들이 쉽게 이자를 버는 방법, 그러니까 마진을 많이 먹는 방법. 그냥 말 그대로 대출 잘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대출도 은행 입장에서 이자 마진이 생기니까 이자 막 대출해줘요. 근데 쉬운 대출, 뭐 어떤 대출이에요? 그렇죠?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막 해줍니다. 돈 잘 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소외된 부분이 있어요. 기업대출. 기업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물론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경제가 튼튼해지려면 사실 은행의 고유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 경제를 이바지하는 거거든요. 국가 경제 이바지하려면 뭐 해야 되죠? 기업들한테 대출 해줘야 돼요. 기업 자금 해주고요. 기본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자꾸 쉬운 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야 그러지 마. 그래서 기업 쪽에다 대출 좀 많이 해줘. 그래서 신기업 여신 시스템을 했는데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동산대출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동산대출 이런 얘기해서 좀 그런데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부동산도 아니고 동산대출인데 딱 왔는데 갑자기 이제는 딱 왔는데 없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동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싫어하죠, 당연히. 근데 동산대출 좀 해. 기업들한테 야 동산 잡아서 동산대출 좀 해줘.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지재권 부분입니다. 물론 기술 부분이겠죠. 야 니네 은행에서 이러는 거죠. 야, 이 기업이 지재권 갖고 있어, 특허 갖고 있어, 아니면은 뭐 디자인권 갖고 있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산업재산권들, 이런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어. 야, 이런 걸 담보 잡아서 대출 좀 해. 이런 거겠죠. 세 번째로는요, 신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성장할 것 같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투자해, 좀 대출 좀 해, 이런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사실 요구하는 거군요, 정부가. 그게 바로 신기업 여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라 이거죠. 그래서 정부의 입김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많은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이 신기업 여신 시스템 때문에 동산대출 상품도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특히 모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식담보대출, 그러니까 지식담보를 가지고 담보를 잡아서 대출해주고 그런 상품들도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뭐다? 신기업 여신 시스템이다. 아무튼 기업 대출 해주라 이거죠. 그래서 뭐 한다?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 대출 중심으로 좀 증가폭이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번 이해되시겠죠? 자, 두 번째로 대기업 대출이 있는데 대기업 대출은요, 내수 경기 하락했다는 투자 수요 감소 속에서 시장 금리 하락으로 되다 보니까 직접 금융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리죠. 야, 지적 금융과 간접 금융의 차이는 뭐니? 이거 실제로 금융권에서 자주 나왔던 면접 질문 중에 하나였죠. 뭐 면접 질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질문 중에 많이 나왔었죠. 간접 금융과 직접 금융의 차이. 이거 모르면 당연히 안 되겠죠. 직접 금융이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뭐예요? 주식, 아니면 채권 이런 거죠.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야, 나 은행 필요 없어. 나 간접금융 필요 없어. 내가 뭐 주식시장에서 자금 갖고 오면 되지. 뭐는 말 그대로 채권 하면 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직접금을 통한 자금 조달이 좀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간접금융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증가폭이 뭐한다? 확대됐다, 줄어들었다. 증가폭이 축소됐자. 그래서 대기업 대출은 좀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은행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뭐합니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여전히 커지고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대출 환경을 논하라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께서 논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꼭 KB 하나은행만 여러분 보시는 건 아니죠. 똑같은 질문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보통 대출 환경 이거 꼭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은행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대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을 쓸 수 있겠고 최근 은행가 환경의 변화를 말해보라 이거 나옵니다. 그러면요. 자, 첫 번째로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른 예대율 마진 축소에 의해서 정기도입이 소폭 나아졌다. 뭐가 순이자 마진이 나아졌다. 자, 두 번째로는 뭐한다? 수익성이 좀 악화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연체율이 가계대출 중심으로 해서 연체율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자영업자 대출 중심으로 조금 연체율이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은행의 환경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겠고요. 자, 앞으로의 은행 경쟁 환경에 대해서 논하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거 업무를 파악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게 직무의 능력에 대해서 직무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거 답변 못하거든요. 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은행 산업 내에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계가 있어요. 국내 시장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한계된 시장 안에서 이걸 나눠먹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신규 시장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신규 파트너들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된 시장 내에서 가격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고요. 자, 은행 수신 시장의 경쟁도 점차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에 정말로 4차 산업 많이 바뀌었죠. 은행권들이. 제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느꼈으니 뭐 말 다 했죠. 정말로 그 굉장히 시스템 변화도 있고요. 기술적인 변화도 많이 일어났는데 은행권의 고객 이탈 방치, 신규 고객 굉장히 경쟁이 심화된다. 뭐 예대율 규제 변경, 그쵸? 2020년부터 내년부터 예대율 규제 변경이 됩니다. 그럼 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건전성 부분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고 그럼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새로운 예대율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대출을 줄이고 예금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늘리려고 치열한 경쟁, 더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이런 경쟁 변화들이 존재한대더라. 자, 세 번째로는 수익원 다변화를 통해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신탁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 극대화를 노릴 수가 있겠다. 근데 여기서 조금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조금 지금 은행들이 요거 주춤하고 있습니다. 주춤하고 있는데 왜 주춤하냐면 은행권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제 파생 상품을 건드렸다가 사실 요즘에 트렌드 아시죠? 굉장히 안 좋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판매를 했다가 그래서 이제는 은행들이 좀 조심하는 부분이 요즘에 좀 눈에 보인다. 네 번째로는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겠죠. 핀테크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은행 산업의 타 업종에 신규 경쟁자가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또 한 가지 정부는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금융 쪽에서는요.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간편화 여러분 많이 혜택받고 계시죠? 저도 많이 혜택받고 있습니다. 모페이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에서 그러니까 쇼핑할 때에 비밀번호 6자리 넣으면 끝. 너무 편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쇼핑할 때 카드 안 쓰죠. 그다음에 계좌이체 안 하죠. 뭐 하나요? 간편 결제로 대부분 결제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쪽에서는 더더욱 심화됐죠.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한다. 그다음에 외화 이체업 도입, 비금융 사업자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추세다. 이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은행권 가서는 이런 얘기 하셔야 돼요. 비금융 사업자의 은행업 진출 허용 참 문제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거 대책을 강구해야 돼. 이런 얘기 하셔야 되는데 이제 또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아니면은 핀테크 기업들 이제 가게 되면은 당연히 비금융 그죠? 비금융 사업자 금융 진출해야죠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상황마다 좀 뉘앙스가 달라지겠지만 근데 정부의 정책은 뭐다? 비금융 사업자가 이제 금융업으로 진출하는 이런 것을 허용하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행업에 대한 이해 및 문제. 제가 말이 굉장히 지금 빠르죠. 마음이 급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은행이요. 제가 분량을 너무 많이 준비해놔갖고 지금 할 게 많아갖고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자, 이제는 또 하나은행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한국 외환은행이죠. 근데 하나은행을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하나은행을 이해할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합병됐다? 한국 외환은행하고 하나은행하고 합병돼서 KB 하나은행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국 외환은행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67년도입니다. 외국환 전문은행으로 설립이 됐고요. 그런데 89년도에 한국 외환은행법이 폐지가 됨으로써 일반은행으로 좀 전환이 됐죠. 그런데 일반은행이 전환이 돼서도 항상 원래 했던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환 이런 데서
환거래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무역조 이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굉장히 좀 이슈였고요. 99년도에 그런데 뭐가 되나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97년도 외환위기 왔잖아요. 그래서 98년도 어려웠죠. 근데 99년도에 대주주가 바뀌었죠. 2003년도에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론스타 됐죠. 그래서 참 이 론스타 얘기하면 저희가 한 3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아무튼 론스타가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2003년도에. 그런 다음에 뭐가 돼요? 2011년도에 드디어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의 어떤 보유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서 뭐가 되나요? 하나금융그룹에 편입이 됐습니다. 좀 히스토리가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지금의 어떤 KB 하나은행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수상이 있는데 이거 한번 캡처 따서 읽어보세요. 이것까지는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외환은행이 이렇게 좀 상을 받았대더라라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은행 들어갑니다. 하나은행 71년도에 한국투자금융 주식회사가 이게 은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은행으로 바뀜에 따라서 처음 이제 문을 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지만 튼튼한 은행, 이게 좀 캐치프라이즈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작지만 튼튼한 은행, 하나은행이 작지만 튼튼한이 됐을까? 그 답은 뭔지 아세요? 이거 알면 진짜 하나은행에 대해서 진짜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나 맞췄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인수합병입니다. 뭐 하나은행을 놓고 얘기할 때 인수합병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인수합병인데 어떻게 인수합병인지 보세요. 자, 98년부터 성공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초고령 은행으로 됐는데요. 98년도에 충청은행이 인수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 서울은행 드디어 이게 포인트였죠. 진짜 2002년도에 서울은행과 합병하면서 자본금이 진짜로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초우량 이제 은행으로서 이제 발돋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시즌 꼭 이해하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그 다음에 캐치프라이즈가 뭐냐면 종합기업 금융 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뒀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하나은행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불렸다면 이제는 뭐야? 종합기업 전문금융이 돼야 되겠다. 이 목표를 세우고 뭐 했냐면 여기 빨간만 읽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5월에 대한투자증권, 그러니까 대한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자산운용으로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은행이 굉장히 다방면에서 이제 진출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금융그룹으로서 이제 전환을 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포인트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죠. 외환은행 요거 이슈 있은 다음에 드디어 이제는 KB 하나은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캐치프라이즈가 뭐냐면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은행이라는 캐치프라이즈가 있었어요. 하나은행이.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외환은행의 DNA가 있잖아요. 하나은행은 지금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화잖아요. 금융업을 하다 보니까 무역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지점이 굉장히 해외 지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걸 인수합병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DNA를 통해서 글로벌화 나가는 건데,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은행이라고 체크 포인트를 들었던 게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국내 은행 최초로 아프리카 현지 은행을 통해서 한국 데스크를 이제 설립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현지 뭐 법인과의 어떤 통합 범위를 만들어서 출범했다든지, 뭐 이런 가지 이슈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하나은행이 다양한 어떤 트렌드들이다, 어떤 이슈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고 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는 최근에 들어와서 모아야 됐다. 최근도 아니죠. 오래전부터 이제 고객과 함께하는 어떤 기본적인 금융업에 대한 은행의 본연의 임무, 사회의 어떤 공헌 기부, 이런 부분도 이제는 조금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은행의 경쟁 우위, 이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가겠습니다. 자, 통합 하나은행과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드렸죠. 외환은행과의 합병, 그 다음에 서울은행과의 인수합, 여러 가지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이 커진 은행이 바로 KB 하나은행인데, 그러다 보니까 통합 하나은행의 시너지 효과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일어난다. 그래서 외환은행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해외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는 특장점을 볼 수 있겠고, 앞서가는 PB 서비스라 보는데, 정말로 저는 그 PB 서비스, 그러니까 PB 자산관리 아니면은 PB 센터 하면은 전 솔직히 말하면 하나은행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왜냐하면 고급화 전략이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초록색 하나은행 딱 이러면 느낌이 어떠냐면 프리미엄 서비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PB 자산관리 서비스가 굉장히 특장점이에요. 하나은행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PB 센터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특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상을 받았대더라. 요거 기억해 주세요. 뭐 여러 가지 상 받았다. 넘어갈게요. 상 받은 거는.
그래서 뭐 왜곡한 금융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외환은행을 인수했기 때문에 뭐 무역금융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지사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영업망이 굉장히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금융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면 스마트 금융, 핀테크 활성화의 새로운 금융 환경의 변화에도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읽어볼 만합니다.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볼까요? 2009년도에 국내 최초예요. 국내 최초 스마트 뱅킹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요거는 진짜 하나은행이 굉장히 자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2009년도에 12월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는 부분. 14년도에 태블릿 기반의 방문 영업 시스템 만들었다. 뭐 태블릿 브랜치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것도 제공했다더라. 18년도에는 뭐예요? 종이 없는 하나 스마트 창구 전면 시행을 했다. 스마트 금융 했다더라. 자, 그다음에 새로운 금융 환경의 변화 계속 넘어가면 이거 하이로보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AI 기반으로 하나은행이 기술 개발을 해서 만든 게 하이로보인데 뭐냐면 로버드바이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상품을 추천했을 때 뭐 과거에는 말 그대로 자산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자산 관리사가 상품을 보고 분석하고 이 사람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이 사람의 성향 다 파악해서 제공했다면 이제는 로버드바이저가 알아서 투자자의 성향과 투자자의 어떤 공격적이냐 수비적이냐 보수적이냐 이런 걸 다 파악해갖고 상품을 추천해주는 하이로버 서비스. 이게 출시 5개월 만에 4천억 원 정도에 커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로보도 굉장히 뭐랄까요? 하나은행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나머지 4, 5번은 또 상 받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을 받았대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적극적인 해외 진출에 앞장선다. 말씀드렸습니다. 국내는 포화 시장, 포화예요. 포화, 레드오션입니다. 지금 포화 상태에서 직면한 국내 산업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이거 포인트 2025년까지 40% 목표 어떤 거 글로벌 이익 40% 목표에 맞춰서 글로벌 영업 강화를 하고 있다. 이 포인트 여러분 꼭 아셔야 되겠죠. 자, 경쟁 우회 이게 중요하겠죠. 깊게 디테일하게 안 물어봐요. 그냥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커진 회사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 정말로 자랑거리죠. PB 서비스. 세 번째로 외국한, 그죠? 외환은행 인수했기 때문에 차별화된 글로벌. 네 번째로는 새로운 금융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것. 다섯 번째 해외 진출 앞장선다. 이 5가지 정도 경제 우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한번 볼까요? 초고령 사회에서 하나은행 이거 볼 수 있는데 자, 초고령 사회 하나은행 전략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는요, 여러분 꼭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지금의 은행권의 트렌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뭐냐면 초고령 사회, 물론 지금은 아직 초고령 사회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도에 될 가능성이 큰데 지금은 아무튼 고령 사회죠. 고령 사회 가운데 은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은퇴자에 대한 어떤 금융 소비자들을 어떻게 끌 것인가, 어떻게 영업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고령 사회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혀 느낌 없죠, 고령 사회. 여러분 젊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젊죠, 취준생 분들이잖아요. 다 이제는 노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은행권에. 그런데 고령 사회는 정말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되는 트렌드 중에 하나다. 자, 2018년도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0.9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사회에 작년에 충격을 안겨준 사실이 이 팩트였거든요. 합계 출산율이 역대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여성이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한 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명이. 그러니까 이 충격적이죠. 정말로 저도 조금 굉장히 이 소식을 접할 때 충격을 먹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고령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총 인구 감소 시점이 2009년, 그러니까 29년으로 3년 앞당겨졌다. 야,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또 한 가지 통계청이 발표를 했는데 2018년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2018년도에 1000명당 혼인 인구 건수가 5건. 이게 뭐가 좋은 조혼인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5건이라는 얘기인데 그거 감이 안 오시죠? 이게 1000명당 혼인 건수가 이게 5건이 이게 뭐 그런 건가? 자,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조혼인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96년도가 8건, 그 다음에 97년도가 7건, 99년도가 6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혼인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 지금은 이제는 5명까지 5건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있으면 남녀가 결혼하니까 어떻게 돼요? 1000명 중에 10명만 결혼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분석을 해봤더니 경쟁 성장률이 높아질 때는 혼인율이 높아지고요. 경쟁 성장률이 떨어질 때 되니까 혼인율이 떨어진다더라. 요거 팩트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면접 가셔서 초고령사회 얘기할 때 경제 성장률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경제와 어떤 연관이 있냐 그러면 요거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현황 볼까요? 뭐 출산 연령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여성의 출산 연령이 점차적으로 넓어지고 있죠. 자,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높은 주택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뭐 지금 막 가슴 아프시죠, 여러분? 이러면서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청년 세대 중심으로 혼인이 늦게 되는, 그러니까 결혼을 늦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애가 늦게 생기죠. 애를 또 안 낳는 커플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인율이 계속해서 출산율이 또 떨어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과거에는 정말 되게 신선한 자료 보여드릴게요. 89년도에는요 남자가 25세에서 29세가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되는요 문화 추세가 무조건 결혼해야지 추세예요. 29살 이전에.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막 35살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20살에서 24세가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89년도에. 뭐예요? 24살이 되면 노처녀라는 얘기를 들었었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지금 뭐예요? 30세가 넘어가잖아. 이렇게 바뀌었어요. 결혼 정년기가. 결혼 정년기가 이렇게 바뀌어서 문화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많이 바뀌었는데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생겼죠. 그러면 하나은행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실제 하나은행은 글로벌화를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 제가 중국 삼성이라는 중국 세 가지 그 중점 말씀드렸죠. 제가 빨간불 쳐드렸죠. 그 왜 빨간불 쳤냐면 중국이 지금 인구를 기본적으로 2자녀 이상을 이제 없앱니다. 내년에. 지금까지 2자녀 정책이에요. 원래는 1자녀 정책이었죠. 1명 이상 나오면 벌금 물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2자녀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2자녀까지 없애요. 무조건 많이 나게끔 합니다. 그게 언제? 2020년부터 이제 제도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인구가 폭발적으로 지금도 많은데 중국 인구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2자녀 정책 버리니까. 지금 뭐하고 있다? 하나은행이 어디 진출해 있다? 중국에 진출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나의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 말씀드리겠고요. 자, 제가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이 방송 보시면서 성공의 기운, 그 다음에 합격의 기운을 지금 막 쏴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은행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제가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칩보 코디에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오늘 KB 하나은행에서 알아봤고요. 칩보 코디 여의도 호랑이 권혁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